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선형 세상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가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복잡계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화두가 경로 의존성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비선형 세상이라는 개념을 구분 져서 선형으로 만들어 갖고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왜 이게 가장 어렵고 주식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지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일단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인 아서 교수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인터체인지에서 길을 잘못 들어갔고 호남선을 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호남선을 탄 순간에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돌아서 다시 되돌려갖고 다시 경부선으로 타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땐 다행이에요. 우리가 주식시장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어떤 종목은 내가 의사결정해서 생각대로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선택하는 순간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결과가 계속 내 자산을 누적화시켜서 큰 데미지를 입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 그 초기에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면 괜찮은데 이런 종목들의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매트릭스 분석이라든지 선형계획법이라든지 확률적 동태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산수적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산수라기보다는 수학적 시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 확률을 배울 텐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즉 A라는 조건 하에서 다음 사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키프로스 문제가 최근에 화두가 됐었는데 나는 키프로스 문제가 좋게 해결될 거야 라는 확률적 사상을 조건부로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할 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정했던 이 조건의 기반이 180도 틀린 상황이 나왔어요. 나는 키프로스가 해결될 거로 봤는데 반대로 키프로스 문제가 위기로 확산시키면서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전염돼 갖고 시장을 급락파동을 만든다면 오히려 매수했던 그 잘 해결될 거야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서 의사결정했던 이 조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반대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초기에 리스크를 끊고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좋은지 아니면 냅두었다가 그러면 손해를 감내해야겠죠. 그러면서 다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 두 가지 의사결정에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서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의 변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지. 이거를 나쁘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좋게 나올 거야. 그거 믿고 갔다가 나중에 끝까지 나쁘게 나오고 내 자산을 다 털린 다음에 좋게 바뀌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출당하는 상태밖에 없거든요. 귀중한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로 의존성을 수학적 감각의 예. 조건부 확률을 체크하고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변동성에서 체크할지 오늘 그 수학적 감각과 전략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전번 시간에 비선형과 경로 의존성이 이제 합쳐집니다. 전번에는 먼저 비선형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선형을 경로 의존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집합 개념이라면 하나의 화두와 하나의 화두가 합쳐갖고 교집합이 뭐가 나오는지를 오늘 추출해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시간당 내 자산의 잔고 변화. 아주 그냥 들쑥날쑥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나는 종목을 3개, 5개, 현금을 50% 냅두고 50%만 투자 전략. 나는 풀베팅. 여기에 따라서 이 변화의 선택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라는 게 전체적인 이 흐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각각 5개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 종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어떤 건 우상향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우하향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나봐야 할 거예요. 그때 전체적으로 이 개념의 화두를 잘 체크해서 어떤 내 잔고가 어느 순간까지 갔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 포트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확장된 다음에 축소될 수 있는 마디에 왔구나, 변곡 마디에 왔구나, 이런 걸 숙지하고 대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음 그림을 체크하세요. 어떤 잔고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어떤 건 마이너스 나오고 어떤 건 플러스 나와서 집합적으로 1억이 한 1억 700에서 뭐 80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트에 뭔가 징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동안 그럴 때 나한테 수익을 줬던 거랑 그 다음에 손해를 줬던 거를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세요. 이 그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경로 비선형으로 가는 그 포트에서 각각 방향이 다 다를 겁니다. 이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건 플러스 쪽으로 가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마디를 변곡 마디로 설정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내 잔고가 7에서 10% 사이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날 때를 첫 번째 마디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곱하기 2배, 3배 이렇게 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기준에서 7, 14, 21이라는 숫자가 이 변곡 마디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숙지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이게 진짜 비선형을 공부한 건데, 이 시스템적 사고로 어떤 구간에서 플러스 잔고가 나왔다가 마이너스 잔고가 나왔다가 이런 종합적인 변화를 하나의 종목으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매트릭스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종목마다 이 그림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숙지해 주세요. 더 이상 어떤 종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가 중간 과정에서 중첩되는 그 라인.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요새 22만 5천 원만 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중첩되는 라인이다. 네. 하이닉스는 2만 9천 원, 3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거기가 중첩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한 사람이 이익을 현실화시키고 새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이 벽을 뚫으려고 그러면 그동안 매도된 에너지를 2배 내지 3배를 증폭시키면서 가야 추가적인 한 단계의 다른 또 단계의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계점의 포인트를 마디로 잡을 때 요번에 눌림목이 SK하이닉스가 24,000원에서 29,000원 갔다가 이걸 다시 한번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의 가격과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지 이 그림의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마디별로 우상향, 우하향 변곡점의 마디를 체크해 주시고 그때 배틀존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서 배틀존은 플러스 에너지가 이기느냐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기느냐를 전략적 사고로 측정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무슨 뚱그름 같은 소리야 라고 체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한번 샘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에서 이 선형계획법이라는 거 경영학에서 여러분들 경영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금융공학 배울 때 기초적으로 경제학 같이 수학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갖고 대학 과정에서 있는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형계획법이라는 하나의 그 논리, 로직이 있는데 이걸 주식시장에서 대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의 의미는 각각의 종목들을 선택해서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선택했는지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 밑으로도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우상향하는 종목도 있지만 우하향하는 종목도 반드시 여러분 선택하는 기점에서 나타날 겁니다. 뭐 운 좋게 다 상승하는 종목만 샀다면 땡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잡계 책에서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공부를 한 게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목적 함수라고 있습니다. 내가 LG화학, SK, 기아차를 선택했다면 LG화학에 내가 산 단가, 그 다음에 SK를 샀다면 SK에 내가 산 단가, 그 다음에 기아차를 샀다면 내가 산 단가가 Z 함수의 목적 함수로 매일매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거기에서 조건으로 LG화학 곱하기 X1은 내가 투여한 자금의 B1. 이 수식은 각선의 하나의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 함수는 이 각선의 누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숙지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3개 선택했어요. 아니면 난 1억에서 20%씩 5개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자원 배분도 전략화시키지만 일단 균등 배분으로 내가 1억 갖고 있다면 3개씩 하면 33%씩 투자했다고 뭐 가정하든지 아니면 4개 있을 때는 25%, 5개일 때는 20% 균등 분할 아니면 개인적인 의사로 나는 이번 파동이 IT가 주도주가 될 거야. 그럼 IT에 투여한 자산의 50%,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주 전번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해갖고 3가지 물질기를 분기 실적의 우상향 종목이 IT, 그 다음에 생명공학, 그 다음에 중국 관련 내수 소비재들. 그러면 포트를 IT에 50%,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 30%, 중국 경기 내수 소비재 20%. 이렇게 잡아갖고 종목 선택해갖고 거기에 자금을 1억이라면 5천만 원은 IT 종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성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에서 선택하고 30%는 그 다음에 20%는 중국 내수 소비주에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매트릭스 여러분들 엑셀로 이용해서 이렇게 수학 공식 같이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 급락하는 4월 20일 날 LG화학, 라겐나, 테라세미콘, 실리콘웍스, 한국항공우주 각각 20%씩 투입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매트릭스예요. LG화학은 이게 올랐는데 어떤 거는 뭐 3% 오르고 어떤 거는 실리콘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테라세미콘과 실리콘웍스는 뭐예요? IT입니다. 특히 LCD, OLED 부품 관련주들 우리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공부하시면 최근에 덕산 아이메탈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저점 대비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100%까지도 급등하는 걸 이 종목 IT 섹터 특히 또 핸드폰 부품주에서 또 특히 우리 시간을 통해서 베트남 관련된 현지 법인 관련된 핸드폰 부품주들이 급등했던 거를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흐름이 OLED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고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선택해서 여기서 2가지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IT입니다. 그러면 라겐락은 뭐죠? 중국 관련 내수 소비재,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라겐락 제품을 사주면서 이쪽 섹터는 베이직하우스라든지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소재 관련주로 구성 성분에서 나오는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CJ 그룹 주가들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또 베이직하우스도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락앤락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 해서 요쪽 섹터에서 락앤락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왜 선택했겠습니까? 바닥권의 중국 소재 화학주들, 그러니까 중국이 바닥치고 올라갔을 때 터닝 포인트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짰다면 이 포트가 매일매일 바뀌겠죠. 그랬을 때 진행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지수는 떨어졌는데 LG화학만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LG화학은 뭐예요? 대형주고 시가상위 종목이고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1950을 깨는 거예요. 그럴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바닥 찍고 이게 1950이라면 이게 여기서 조건부 확률의 경로 의존성이 나와요. 여기서 의사결정이 키프로스 문제가 위기에 있겠지만 분명히 해결된다. 해결됐을 때는 시가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시가상위 종목 인덱스가 1로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2의 비율로 올라갈 테니까 나는 가장 이 포트에서 IT는 계속 롱텀 베이스를 좋게 보는 거니까 IT는 냅두고 그 다음에 가장 무겁게 보는 LG화학을 거의 뭐 한 3% 정도 수익률에서 챙기고 레버리지로 바꿔버리자.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경로 의존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 그려서 선택했는데 만약에 오늘 월요일 날 키프로스 문제가 타협이 안 되고 뭔가 노이즈가 생기면서 확산됐을 땐 제 전략이 반대로 됐을 겁니다. 오히려 LG화학에서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낫고 레버리지를 바꿨던 거는 오히려 큰 한 3%에서 5%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경로 의존의 내 판단의 조건부 키프로스 문제가 타협 조건 되면서 올라가고 급등을 했어요. 월요일 날 주가 지수가 우리가 1950과 2050을 4등분 할 때 2000과 1950의 중심값이 1975인데 오늘 그 상황이 나왔고 선물도 저점 대비 거의 4, 5포인트 급등시키고 하는 급등 파동이 오늘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경로 의존성에 생각한 대로 진행되다가 어느 때에 삐그덕거리는 순간이 아까 잔고가 계속 늘어나다가 제자리 뛰는 수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조절하거나 시간 타이밍을 응용하는 이러한 매트릭스 구조를 선형계획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거기에서 헤지 펀드들이 상대 가치 전략 이걸 상대 가치 전략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속도나 각도로 얘기하면 상대 각도를 이용한 전략이에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부에서 아까 제가 사고방식에 대형주의 LG화학이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움직이는 속도보다 레버리지가 더 올라갈 거고 IT가 더 갈 거다. 이 속도가 의사결정의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경로 의존성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맞았을 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는 거고 틀렸을 때는 반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조절하고 계속 응용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종목에 몰빵을 쳐갖고 여러분들이 나는 특히 뭐 저가주에다 몰빵 쳐갖고 거기에 모든 귀중한 자산을 다 투여하다 보면 얼마나 큰 리스크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투여하는지 벌써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들 갖고도 숙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체 자산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전체 큰 수익률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나는 여기에 진짜 꽂혔어요. 그래도 50%를 넘기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의 그 기반이 내가 생각하는 반대 세상이 될 때는 그 50%를 넘긴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이 가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손절매하고 다른 의사결정 하면서 계속 하다가 계속 경로 의존성의 비효율성으로 실수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상 하면 여러분들 귀중한 자산이 팡팡팡 까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복구불능한 상태까지 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비선형성,
오늘은 경로 의존성. 이 경로 의존성이 좋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마디마다 먼저 급등한 거에 목표 수익이 온 거는 조절하거나 요런 상황이 오면 상대 속도가 어떤 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걸 조절하면서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초과하는 효율성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어떠한 투기 종목에 그 운에 맡겨서 투자하다가는 한 번, 여러 번 성공하더라도 한두 번의 실패에 네. 여러분들 귀중한 자산 다 토해낼 수 있으니까 지금 경로 의존성이라는 화두, 여기에 따라서 수학적 확률 구조의 조건부 확률이 뭔가를 체크하고 네. 상황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훈련을 해서 분산을 해갖고 선형계획벌에서 매일매일 각도를 그리고 그 그리는 각도가 제자리 뛰게 할 때 벌써 나는 조절해야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징후로 체크하면서 같은 포트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수익을 챙겨서 다음 이동하는 이러한 저는 이거를 수평이동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니면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 최근에 삼성전자 빠질 때 LG전자가 급등했거든요. 7만 원 붕괴할 때 삼성전자 뺄 때 왜 LG전자가 급등할까? 어떤 때는 이제 같은 IT에서 1등주가 조종하고 2등주가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이런 주식시장에도 전략적으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얘기는 1등주가 조종하고 2등주가 한다는 얘기는 이 장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냥 박스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1등주가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그냥 얘네들의 변동성에 의해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오고 순환되는 그러한 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매트릭스 구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갖고 각도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속도적인 감각을 마디 때마다 조절해 가면서 응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초기에 제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화두를 왜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이게 곧 내 구자의 나비 효과라든지 네.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니까 전번 시간에 비선형을 계속 배웠어요.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이걸 터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조건 확률로 어떻게 쪼개는지 이거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 계속 숙지하시고 예. 이거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경로 의존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투자에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에 이 사례 분석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체크를 해봤거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난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공개한 이후에 150만 원을 이탈해서 지난주에는 145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 월요일 우리가 함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2.7% 한 번에 주당 한 4만 원씩 오르면서 150만 원 근처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그렇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삼성전자의 경로 의존성의 개념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죠. 우리가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갤럭시 S4의 언팩 행사가 3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삼성전자 갤럭시 S4 언팩 행사하면 뭐 핸드폰 부품주들 더 급등하고 삼성전자 그동안 잘 못 갔는데 이제부터 막 날아갈 거야. 그러면서 IT 핸드폰 부품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외국인들은 그때 어떻게 전략을 이용했습니까? 3월 15일부터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예. 3월 15일 당일날 삼성전자를 무려 한 종목을 30만 주 때렸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30만 주라면 체감지수가 안 나오시죠? 4,400억입니다. 한 종목을 4,400억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갤럭시 S4 그래놓고 시장에다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기대보다 못해. 갤럭시 S4 나쁘대. 잘 안 팔릴 거야. 이렇게 시장 조성하면서 3월 15일 날 30만 주, 그 다음날 26만 주.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때려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놀란 거죠. 저거 왜 언팩 행사하면서 진짜 갤럭시 S4가 나쁜가? 잘 안 팔릴 건가?
그리고 주가 외국인 빠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뱅가드 펀드가 지속적으로 청산한다더라. 이런 과정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예.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3월 15일 날 30만 주, 그 다음에 18일 날 26만 주, 계속 파란 글씨가 다 보이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때려요. 합해 보니까 오늘까지 거의 8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80만 주라는 거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즉, 한 종목을 집중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코스에서 LG전자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옛날 1등주가 이 시장이 IT가 업황이 나쁘거나 부정적 시각이라면 1등인 삼성전자 때리면 다른 개별주의 IT 부품주는 삼성전자 5% 빠질 때 3배에서 5배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삼성전자 빠질 동안 157만 원에서 143만 원까지 빠질 동안 LG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하방 경지선 보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AP시스템 급등하고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의 OLED나 LCD 부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파동이 나와요.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죠? 대장주인 IT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는데 부품주는 올라간다. 이게 뭐야? 이게 경로 의존성 시각으로 아주 중요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건부 확률로 체크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집중 매도되는 시장의 조건을 밑에 놓는 거예요. 그럴 때 IT 부품주가 따라서 떨어져야 되는데 디커플링 되듯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스위칭하면서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위에 급등했던 IT 부품주가 두 가지 사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리 갔다 생각하고 조종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갈 때 LG전자 조종하고 그동안 올랐던 IT 부품주가 조종하는 케이스.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안 주고 변동성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스위칭하면서 동반 같이 가는 파동이 나오면 그럴 때 뭐가 나올까요?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어디서 읽어가느냐? 그림자 매매에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림자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내가 아주 좋게 웃고 막 좋아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슬퍼요. 그러면 벌써 어두운 눈가의 그림자라든지 그림자가 뭔가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직관들이 있죠. 시장도 그런 감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예. 그림자를 보는 방법이 뭘까?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 갖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파는데 그림자 매매로 생각하는 대차 매매. 이 대차 매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거나 현금 대신 삼성전자를 빌릴 때 이자율을 내거든요. 빌리는 비용을 냅니다. 그 대비 현금보다 이 삼성전자 빌려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빌려서 싸질 때 그거를 사갖고 갚아주면 오히려 차익을 봐갖고 이자 비용보다 차익이 더 커질 것 같대. 그럴 때 삼성전자를 왕창 많이 빌려요. 근데 반대되는 세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빌리면 큰일 나죠. 비용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빠질 줄 알고 공매도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삼성전자 거꾸로 올랐어요. 그럼 갚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사줘갖고 갚아줘야죠.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세상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격 대비 대차 잔고를 분기 변곡점마다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한번 순서를 한번 쫙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대차 매매 잔고 수치인데 1월 28일 날 삼성전자가 137만 원 저점이었을 때 대차 잔고가 418만 주였어요. 이전에 1월 3일 날이 삼성전자가 158만 원 고점이었는데 대차 잔고가 290만 주였어요. 즉 삼성전자가 158만 원에서 137만 원까지 빠지는 동안
290만 주에서 418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었던 겁니다.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거나 삼성전자 떨어질 거야. 이게 늘어나면 하방으로 전망하는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월 15일 날 언팩 행사 때 여러분들 340만 주까지 갔다가 어저께 대비해서 대차 잔고를 보니까 420만 주예요. 네. 137만 원대 대차 잔고 규모보다 더 많아졌어요. 계속 빌려다가 때리거나 이거 삼성전자가 떨어질 거야. 아직 외국인 매도 에너지에서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자 매매를 한 10년 이상 봤는데 통계가 주기가 있어요. 250만 주에서 290만 주는 바닥의 영역이더라고요. 더 이상 줄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420에서 500만 주는 절대 넘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420만 주가 넘어가면 빌리기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안 빌려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20만 주는 거의 8, 9분 능선에 목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3월 18일 날 143만 원 찍고 오늘 월요일 날 근 150만에 근사하는 수치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에너지에서 이 대차 잔고 빌린 사람들이 크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예. 이걸 환매수 시킨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빌려서 매도한 거를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시장은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쌓였다는 얘기는 더 이상 빌리지 않고 이게 늘지 않으면 줄어드는 에너지에서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갤럭시 S4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날 갤럭시 S4가 첫 사전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 색깔의 이 선을 제가 선을 하나 꺼놨어요. 이게 갤럭시 S3의 그 판매되는 속도입니다. 80일, 160일, 240일 될 동안 여러분들 요 1,500만 개, 3,000만 개, 4,500만 개 이렇게 팔렸어요. 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S4의 매출과 노트의 매출에 의해서 애플을 제치고 아주 급등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갤럭시 S4가 시장의 눈높이보다 부정적 나오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28일부터 네. 실제 사전 예약을 받는데 사전 예약이 순식간에 3천만 개를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요번에 갤럭시 S4의 목표를 1억 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억 개가 진짜 계획대로 팔리면 S3보다 더 비싸요. 그게 S3보다 더 팔려요. 이렇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 200만 원 넘어갑니다. 수익이 이건 다른 거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네.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선을 그려봤습니다. 요 80일 선을 20일 단위로 끊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봐서 이 S4의 증가 속도에 1.5배 속도로 가는지 2배 속도로 가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이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1, 4분기, 2, 4분기에 예측치가 돼서 외국인들 매수를 스위칭하면서 폭발적인 시장의 에너지. 그동안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돼갖고 우리 한국 증시 뭐야? 이 에너지가 단번에 복구시키는 이런 에너지 누구한테 물어본다? 삼성전자의 그림자 매매인 대차 잔고가 늘었다 줄어드는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갤럭시 S4가 예약 주문을 받는데 1,500만 개를 며칠 만에 돌파하고 3,000만 개는 며칠 만에 돌파하고 5천만 개는 며칠 만에 돌파하는가? 이 돌파의 속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주식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1등이 삼성전자라면 2등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스템 구조를 다음 같은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SK하이닉스 74, 21, 25, 38, 61.8
최대 목표를 61.8% 잡고 있습니다. 38,000원. 그러기 위해서는 38.2%를 당연히 넘어야겠죠. 그런데 요번에 29,200원까지 갔어요. 3월 15일. 네. 그러면 실제 오른 거의 4등분의 중심값인 정확하게 26,400원입니다. 요번에 조정할 때 27,000원대 근처까지 오면 땡겨주는 거 오늘 월요일 날 29,000원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직전 3월 10일 고점 돌파하면서 3만원 돌파해서 다음 목표에선 저점 대비 38.2%인 32,000원 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형 가고 형 쉴 때 아우 가고 아우가 가서 쉴 때 형 가고 하는 선순환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네. IT의 선순환 기능. 해치펀드의 롱숏 전략은 뭐예요? 어떤 거 올릴 때 한쪽은 때리거든요. 이거는 변동성 전략이에요. 선순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IT의 선순환 구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시고 이게 성공하면 이 시장은 바닥 찍고 이제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고 네. 생각보다 큰 장이 나오는 썸머 랠리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로 의존성, 지금 두 가지 경로 의존성의 조건부 삼성전자 매도가 매수를 스위칭했을 때 선도주와 후발주의 에너지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가의 각도에 의해서 이 시장의 탄력성이 결정될 거고 그 핵심이 앞으로 시장을 잃는 키포인트다.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오늘 경로 의존성이 IT에 어떻게 현상을 미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D-Day가 3월 28일에서 4월 3일 정도면 1,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 구간에 예. 금년도 상반기 장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 마디를 결정할 거고 그 흐름을 반드시 읽어내시는 분과 네. 읽어내지 못하는 분의 상반기 수익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경로 의존성의 확률 개념을 오늘 IT 삼성전자 갖고 어떻게 세분화시키는지를 잘 공부하시고 실제 파동에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례 분석 두 번째로 이 키프로스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코스피는 1980 정도에서 1940 정도까지 밀렸다가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오늘 오전에 키프로스가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뒤에 이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 그 조건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해주면서 오늘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1977까지 올랐는데 이 키프로스 문제 앞으로 국내 증시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프로스 문제도 네. 아까 경로 의존성으로 난 나쁘게 그러니까 비관론으로 보신 분들은 이번에 1900을 깬다고들 많이 보셨어요. 키프로스 문제가 스페인이나 이태리로 확산되고 맞아요. 은행 그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은행 통장까지 건드린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시각이 아니다. 문제가 확산될 거다. 이런 조건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타협하고 경로 의존성으로 하면 내가 밑에 깔았던 이 경로 의존성이 비효율적으로 반대 세상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예. 부산 갈 길을 호남선 했으면 초기에 끊어갖고 다시 정정해서 부산 가는 경부선을 타는 게 낫지. 네. 그걸 계속 호남선 끝까지 가서 남해 고속도로하고 결론은 부산을 가겠지만 그거를 갈 수 있는 네. 능력자들이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시간에 내공해서 예.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의사결정을 딱 내렸을 때 초기에 내가 밑바닥에 깔던 경로 의존성이 틀렸을 때는 항상 시장에 순응하는 대응 전략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거기가 잘못된 길에 계속 누적되면서 더 큰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벌써 시장은 키프로스 문제 잊어버려라. 예. 겁주지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태리 MIB 지수가 그동안 오른 지폭의 중심값을 붕괴시키자. 그게 15,500이었는데 그게 붕괴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그때 위기 때 매수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저는 그걸 통계치 갖고 본 겁니다. 예. 항상 시장이 그 흐름을 알려준다. 무슨 얘기냐면 키프로스 문제가 지속됐을 때 월간 단위로 이 세계 증시 기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이태리가 0.78% 올랐어요. 네. 그리고 독일이 2.1%, 프랑스가 1.27%.
이건 뭐야? 키프로스 문제되면 독일도, 이게 여러 가지 그 투자한 거에 대한 훼손이 될 거고, 문제가 키프로스 자체는 나라가 작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그리스에 투자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키프로스 은행의 그 대주주들이 프랑스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이 또 데미지가 클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행태는 어떻게 나왔냐? 키프로스 문제만큼 리스크 확대되면 본토는 냅두고 우리 아시아권에 투자한 것들 중에 일부를 회수해.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라고 홍콩과 우리나라만 매도 외국인이 유럽계에서 매도한 거를 이 데이터를 보면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 코스피가 3.83%, 홍콩이 3.9%. 딱 두 나라만 급락을 한 거예요. 4% 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계 시각은 이런 거예요. 아, 키프로스 문제가 막 해서 노이즈가 생겼어요. 대비를 자기네들 본토에 있는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예. 아시아권에 들어갔던 자금 일부 회수. 그게 가장 쉽게 자본 유출입이 쉬운 것들이 어디예요? 홍콩하고 우리나라거든요. 예. 집중적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로 의존성의 키프로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아시아권의 홍콩과 우리나라를 급락시켰다. 그러면 키프로스 문제가 이탈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때렸던 데가 진정되면서 터닝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콩 시장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하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아, 네. 홍콩 시장이 우리나라하고 롱숏 전략이 있었거든요. 금년도 2013년 초까지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랐다가 제가 박스를 걸어놨어요. 빨간 색깔이 홍콩 항생지수고 파란 색깔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1월 말까지는 빨간 색깔은 올라가고 파란 색깔은 떨어져요. 그리고 파란 색깔 올라갈 때 빨간 색깔 떨어져요. 2월 달입니다. 네. 그런데 3월 달은 동시 같이 떨어져요. 예. 이게 3월 달 3.8%를 급락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죠. 이게 그러면 같이 바닥 찍고 터닝하려면 상해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가 주면서 동시 패션으로 이제 유럽계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되면서 상해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가 주면 전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상해 증시의 중심값, 요번에 작년도 12월 4일 날 1949에서 2444까지 올랐다가 요번 3월 19일 날 2232 저점 찍고 딱 터닝했습니다. 네. 요 2월 18일 날 고점을 얼마 속도로 올라가느냐. 떨어질 때 딱 한 달 걸렸어요. 2월 18일, 3월 19일. 4월 18일 전에, 4월 중순 전에 이 2444를 돌파한다. 시장이 정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소외될 거를 거기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변곡,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가 매수를 스위칭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달러 매도, 원화 매수 시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달러가 1120원이 고점이면서 11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장이 되겠죠. 네. 그게 동태적으로 추적되면서 전개되는가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 유로화는 키프로스 문제 어떻게 해요? 약세에서 어떻게 돼요? 강세로 바뀌어야겠죠. 네. 그래서 유로화는 1.31 유로를 변곡점으로 이제 올라가느냐 체크해 주면서 원 달러가 1100을 깰 때가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스위칭하는 확인형 사이클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홍콩과 우리 시장 원 달러 유로화 요 경로 의존성을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예. 확신 있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네.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경로 의존성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4월 증시가 시작되잖아요. 4월 증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4월 증시는 경로 의존성 매트릭스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어떤 건 올라가고 그거를 이 3차원 구조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키플러스 문제가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릴 때 여기서 어떠한 그 키플러스 문제에 의해서 이 구성 성분들이 막 요동을 치죠. 이 요동이 마치 그 브라운 운동, 꽃가루 운동, 어떠한 꽃가루가 딱 물에 넣었을 때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응집이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가를
실적과 종목의 응집 데이터로, 통계적 데이터로 같이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서 2013년도 실적의 방향성, 네. 실적이라는 건 어떤 꽃가루가 내적으로 몰리게끔 응집시켜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IT, 헬스케어, 경비 소비주가 분기 실적이 우상향이다. 네, 그리고 네. 실제 통계치를 보시죠. 실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주느냐. 통계를 보시면 연초 대비 현재까지 SK하이닉스, IT, 핸드폰 부품주들 파트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중국 관련주의 내수주들 라겠나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의 통계 데이터가 나오죠. 기관 매수도 마찬가지로 IT,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자동차도 들어와요. 기아차도 네. 들어오고. 이런 통계 데이터가 어떻게 응집되느냐. 이게 시장을 얘기해주는 기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주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요. 주저 마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